현재 저희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 이름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죠. 여기 뉴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뉴딜은 사실은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쳐졌던 뉴딜 정책의 어떤 정책적 방향, 철학적 기반들을 이렇게 차용한 흐름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 정책을 대부분은 그냥 대규모의 토목공사, 건설공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뉴딜이라는 단어, 새로운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래 방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래 방식을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30년대 이전과 30년대 이후에 공공의 거래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 있는 것처럼 당시까지 미국 사회를 이끌었던 메인이 내 마음대로, 자유죠, 자유. 힘 있는 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뭐 예를 든다면은 집 안에선 이렇게 옷을 마음대로 벗고 다니지만 집 밖에 나가면 옷을 벗는 게 눈치가 보이는 것처럼 1930년대 이전에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방임이 뉴딜과 함께 사회적 조정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도 제도화되지 않아서 고용자가 우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딜과 함께 노동권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용자가 이 노동자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들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치든지 사업을 하게 되든지 효과와 효율이 극대화되는 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의견들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사회적인 합의와 균형을 좀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 흐름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 제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말 그대로 사회가 새로운 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정리를 합니다. 대개혁이었다, 사회개혁, 특히 국가개조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사실은 이 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토목과 건설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아마 뉴딜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흐름이 도시재생 뉴딜에도 같이 투영이 되어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 발전 정책을 사실은 가져오는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의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대단히 커다란 사회적인 변혁의 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중앙집권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 특히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좌지우지 해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도 다니지 않았고요. 특히 일반 고등학교도 아닌 상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기보다 지역인 영남, 부산에서 활동해온 이른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본류에서 해석해 보면은 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주 굉장히 그 명문가 집안의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30대 때 수영에서 이게 사고가 돼서 몸이 소아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생 장애인하고 이렇게 후천적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심적 박탈이나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사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포용을 가지고 다원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데, 아마 그 지점에 있어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에서 대학도 다니지 않고 법대들 나오지 않고 또 사실을 패스한 입장에서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입지랑 좀 비슷한 처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의정 활동도 하고 변호사 활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80년대, 90년대에 부산 경제가 쇠퇴되는 것들을 온몸으로 익힌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인구가 줄거나 도시가 쇠퇴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보는, 또 그분이 변호사 생활 때 도와줬던 노동자들, 중소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나날이 어려지는 것들을 피부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죠. 당선되자마자 한 게 국가의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금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국가균형발전법 제정하고, 그 이듬해가 2005년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게 될 살고 싶은 도시가 2005년에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원뿌리인 살고 싶은 도시 정책은 이러한 균형 발전의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포괄보조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포괄보조 체계는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 포괄보조 체계로서의 국가의 특별회계 부분들을 설치한 분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지방에 대한 강조,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크게 강조하셨고요. 이제 이게 2005년에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방안인데, 이 틀을 만들 때 이제 저희 국토부의 공무원과 작업한 팀들이 대통령의 철학을 어떻게 살고 싶은 도시 정책에 녹여낼 것인가를 찾다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독일의 철학자 하버머스가 이야기한 소통론을 좀 저희가 차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의 개념과 철학적 그런 흐름과 이 하버머스 교수님의 의사소통론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바탕이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국토에서 보면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그 강조,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저희가 하버머스가 이야기했던 의사소통론 가운데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은 하나가 체계, 제도와 법률이라는 거죠. 뭐 무슨 말을 하면 너는 왜 그렇게 네 멋대로 그죠? 우리가 얘기한 절차와 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게 이제 이른바 체계, 법을 중시하는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중시하는 타입입니다. 하버머스 선생님은 라이프월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민과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생활세계라고 합니다. 하버머스 선생님은 체계를 중시하기보다 보통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더 중시해 단단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의 철학을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존 질서와 법률보다 주민이 원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 좀 강조해주는 그러한 정책으로서의 흐름을 살고 싶은 도시 정책에다가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버머스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6.8 5월 혁명 때는 대학 교수였다가 대학 교수를 사표 내고 나가시던 분인데, 6.8 혁명도 거대한 흐름입니다. 뉴딜 정책에서 제시했었던 사회적 약자, 기존 질서들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혁명이었었는데, 당시는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획해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유럽의 베를린과 파리를 휘돌아서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도쿄까지 다 휩쓸고 왔지만 이제 혈액탄은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이제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주민등록, 국민교육 헌장, 예비군 이런 게 그 해에 만들어져서 우리는 세계적인 이런 개방과 투명, 다원화 이런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나 그 뒤로 2020년에 우리나라의 이른바 코로나에 대응한 K방역은 이러한 그 6.8 혁명에서 뒤처졌지만 그 흐름을 쫓았던 다른 나라들을 다 제치고 그러한 선진국이라고 부르던 사회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거꾸로 이렇게 전파하는 막 그런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그 속에 있어서의 주민과 시민성 부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터뷰할 때 늘 강조하시는 게 개방성과 투명성, 절차성, 민주성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함에 있어서 간과하는 게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협의체로서 제 몫을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민주성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살고 싶은 도시에서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주민주도가 들어오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흐름이 정책에 투영된 건 이게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중앙정부도 당시는 이렇게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 거기에 지자체가 주역이 돼서 계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정책의 흐름으로 정리를 했고요.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곳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체계와 흡사한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살고 싶은 도시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의 도시재생과 앞에 있었던 살고 싶은 도시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비슷한 언어들로 만들어지죠. 도시의 재생, 주거지의 재생, 중심시가지의 재생. 아마 지금 거제시도 사업 유형들이 그렇게 주거지 재생도 있고 중심시가지나 근린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미 이렇게 마을과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서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재편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두 대통령의 대를 이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도 앞서 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있어서의 인구 감소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에 따라서 2014년에 13개, 16년에 33개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46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죠. 그러나 뭐 이게 그 정도의 중앙의 지원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역의 이 쇠퇴가 고쳐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지역의 쇠퇴가 이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대선 공약으로 갖고 왔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공약에 제시를 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 흐름들을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로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중앙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민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고 특히 중간지원 조직이 주민들의 역량을 또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지원해주는 목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흐름에서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지키는 주민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한 협치의 주체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드렸던 4개의 정권을 흐르는 정책 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건축, 문화예술,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넘나들 수 있는 융복합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과 주민 또 중간지원 조직을 다 넘나들 수 있는 주체끼리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부분이 결국은 융복합과 주체들끼리의 협치, 그 속에서 주민들이 어떤 몫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것들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지켜나가는 또 여러분들의 시대적 소명이라고까지 좀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이게 제일 딱딱한 이야기들 같은데 대충 딱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국장이 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펼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유형은 법조계에서는 4개, 그 다음에 우리 동네까지 포함해서 5개가 됩니다. 근데 아마 경제기반형은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17년에 장승포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68개가 선정이 됐고요. 이때 이제 저희 수원에도 매산동이 중심 시가지역으로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매산동은 중심 시가지역이어서 기존에 이제 상인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민협의체는 지금 작동되고 있으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인데 장승포는 마을관리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희하고 동기거든요. 매산동하고 동기인데 굉장히 좀 빠르게 나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좌우전 이제 재생사업의 현장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주민분들과 행정이나 중간지원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에 2개가 선정이 되죠. 그 다음에죠. 작년에 19년에 2개가 선정이 돼서 오포하고 고연이 선정이 되는데 아마 이제 2000년도에는 대부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게 아마 대부분 절차일 텐데 2개 다 고시까지 갔나요? 둘 다 고시는 돼 있어요? 활성화 계획이? 네. 2000년도가 제일 바쁠 텐데 대부분 초창기에 진행됐던 사업지구는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 2019년, 특히 올해 2020년 정도에 나가는 사업들은 거의 활성화 계획이 변경될 것 없이 이 제안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1차년도도 사업들이 이제 원활히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에 있어서 보면 주민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사실 부여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그 예산을 받을 때도 주민협의체가 일정한 또 역할과 또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지점도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는 협의체목들이 아주 제도화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도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게 제목일 것 같습니다. 행정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물리적 사업 중심으로 기획을 하게 되고 중간지원 조직은 학습 중심으로 또 기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민협의체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목들을 태우는 것. 이 지점에서 사실은 주민분들이 처음부터 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왜 그거 그렇게 하냐 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몫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협치체계 틀에 보면 사실은 기초센터는 들어와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것들이 역할들이 부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체계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주민협의체와 또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건지가 아마 다양한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는데 아마 거제도 비슷한 특히 이제 시작하는 오포와 고연은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서로가 암중모색을 하든지 의견들을 막 나누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공표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평가지표 가운데 이렇게 지역에 있어서의 협치 기반 부분들이 대부분 작은 단위가 5점에서 7점, 다 더하면 17점에서 20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센터가 만들어져 있느냐, 또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느냐, 또는 행정 같은 경우는 전담조직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래서
옛날보다는 평가 지표들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그 실적들까지 따져보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를 보는 게 좀 현재의 눈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에 비해서 현재 사업은 사실 주민협의체 몫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제 우려되는 지점은 심사의 평가 지표는 주민들의 몫을 계속 세우다 보니까 제안서는 그렇게 쓰는데 실제 이제 선정되고 나면 행정에서 그걸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해서 왕왕 2000년도에 행정과 주민협의체 사이에 옥신각신하신 모습이 간혹 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여기 거제시 같은 경우 제가 언론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데는 신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중간지원 조직에서 그런 지점의 자리매김들을 좀 빨리 있는 것처럼 현장 단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는 분과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개별적인 사업 중심의 소단위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사업에 있어서의 주요한 파트너로 활용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뭐 중간지원 조직의 모습인데 아마 거제시 도시행지원센터도 현장지원센터하고 이제 막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 이 지점도 다른 지자체의 중간지원 조직 또는 다른 지자체의 현장지원센터와 중간지원조직 사이의 역할을 나누는 것, 또는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나누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혼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마 오늘은 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행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주변의 중간지원 조직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만 사실은 다루기보다는 그 안에 공동체도 다루고 사회적 경제도 다루고 또 문화도 다루고 또 이런 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나 전문 조직하고의 협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센터가 중심이 돼서 거제시 안에 있든지 또는 거제 주변에 뭐 고성이나 통영이나 또는 이제 그 도 단위의 전문적인 중간지원 조직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연계 방안들을 강화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국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뭐 시스템적으로는 도시재생 전담 추진 조직,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각 현장의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주민협의체, 장수공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동작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기반들은 제가 보기에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행 단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민협의체 역할들을 우리가 부여하고 갈등을 줄일 거냐라는 지점이 우리 숙제로 남는데, 이 지점에서는 아까 제가 드렸던 참여의 사다리에서 봤을 때 최소한 5단계나 6단계에 대해서 좀 중간지원 조직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과 관련해 있어서도 절대로 바깥으로 이런 소리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의 좀 타협과 또 토론, 이런 지점들을 중간지원 조직이 중심이 돼서 풀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주민협의체에다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요구를 중간지원 조직이나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 거제시가 아닌 외부로 들고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단위에 있어서도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재생과나 또는 중간지원조직, 그 다음에 국가 단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LHI와 같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는 와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할 때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주 서로의 협치는 서로 다스려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잘못한다거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은 바깥에 얘기를 해줘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LHI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이라면 사업을 상담해주고 관리해야 될 때가 300개가 넘잖아요. 거제만 해도 지금 3개인데 근데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다 가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능하면 거제시 전체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의 역할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거제시나 중간지원 조직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밖에는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야 아마도 또 2020년에 준비해서 21년에 또 다른 사업지구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거제시는 가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거제시에서 내면 좀 한번 좀 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어차피 예산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배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의체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제시 밖에 있는 분들인가 거제시 안에 있는 건가 요거를 판단하셔가지고 거제시 밖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좋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박시에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거제시 안에서. 그런 지점을 좀 우리 주민협의체분들께서 지혜롭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리 단계인데 장승포는 벌써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영업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넘어가는 거여서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간에 지역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가치와 지역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른바 돈을 정말 더 잘 벌어야 돼요. 근데 도시재생사업지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잖아요. 원래 이게 재생이라고 하는 데가 도시가 쇠퇴되는 지역이고 인구가 유출이 되거나 인구가 나가거나 또는 상권이 쇠퇴되고 또 빈집이나 빈상가가 많아서 도시재생사업지로 됐는데 이 속에서 하는 사업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통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왕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님을 비롯한 이사진들과 회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한편에서는 시센터하고 이제 시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장승포와 같은 곳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른바 사업 모델로 만들어내는 게 우선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화에 대한 지점, 아마도 시센터에 가장 강력한 후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 또 한번 이제 제 생각을 드리도록 할게요. 협의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생규제비 사업이라고 해서 협의체 역할이 똑같지 않다는 지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은 굉장히 그 사업이 더 크고 사업의 영향력도 넓이 퍼지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협의체라는 부분에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중심시가지형도 사실은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린형과 주거지지형으로 오면 서서히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주거지지원형에서의 주민협의체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시센터에서도 사업지구 가운데에서는 주거지지원형에 있어서의 협의체의 역할을 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지라는 지점만 하고
중심시가 지형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떤 역할로 좀 꼭 집어서 할 수 있을지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의 역할 나누기가 사업지구마다 좀 다르다라는 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중간지원 조직에서 잘 갈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